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인사하는 거는 바쁘게 준비를 하다 보니 저희가 네. 그 방송 시작 1분 전까지 이렇게 계속 자료를 준비합니다. 1초 전까지 하죠. 1초 전까지. 네. 지금 준비 중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여러분들 기분이 오늘도 좀 안 좋으시겠죠? 왜요? 좋으실 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오늘 짤로 도는 이야기 중에 네. 겉바속촉이라고 네. 뭐예요? 지금 지수로 보면 삼성전자가 크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수는 올랐지만 네.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2차 전지가 올랐냐 아니면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주가 올랐냐 네.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올랐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뀌었지 네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겉은 바삭하지만 네네. 속은 그러니까 욕처럼 욕 같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지금 SNS에 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참 힘들었던 삼성전자가 이제 네. 자사주 소각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나마 좀 한숨 돌리긴 했는데 좀 더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많이 좀 빨간불을 많이 보여가지고 올랐죠. 혹시 코스닥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불이 많네요. 그러네요. 알테오젠도 빠졌고 H1B가 근데 또 25%로 올랐고 그러니까요. 좀 코스닥이 오늘 보니까 그러네. 좀 이게 편차가 온도차가 컸네. 굉장히 크게 나타나네요. 바이오는 또 빠지는 것도 보였고 바이오가 좀 많이 2차 빠졌네요. 전지가 또 올랐네요.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이 아니죠. 중심으로. 네. LG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게 아직까지 검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영향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이제 상위 종목에서 봤을 때 10위권 내에서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다 올랐어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래서 오늘 확실히 좀 바이오가 안 이게 좋긴 안 좋았나 그러면 봅니다. 참 이게 올라갔던 것들 떨어지고 안 오른 것도 올라가고 막 이런 네. 모습이긴 하네요. 그렇죠. 주택 가격도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주택 가격도 지금 이제 지난해 집을 산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20대, 30대, 40대는 좀 줄었고요. 네. 좀 특히나 이제 20, 30대에서 많이 팔았고 네. 오히려 이제 50대, 60대 이상의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좀 경제권이 강했던 분들의 주택 소유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매년 좀 기다리는 건데 이제 통계청이 발표를 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주택 소유 통계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이제 그 표를 띄워주시면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준 통계로 봤을 때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이제 지난 2022년에 1643.2만 호에서 지난해 1674.2만 호로 31.1만 호가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주택을 소유한 개인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30.9만 명에서 지난해는 1561.8만 명으로 30.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비중을 한번 보면 좋은데요. 이거는 다음 표 다시 좀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단면을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제 2023년 같은 달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71.9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집이 없던 무주택자가 네. 집을 산 사람이 71.9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주택자 중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 집을 판 사람이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30.6만 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건 이상 소유에서 두 건 이상으로 변경된 사람이 24.4만 명, 그리고 이제 두 건 이상 소유에서 한 건으로 변경된 사람은 이제 18.4만 명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소유가 줄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대출 규제도 있었고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만 간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몰려갔던 것으로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령대별로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변화는 좀 다음번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연령대로 비교하기는 조금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네. 30세 미만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지난해 25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기 25.2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랬는데 2022년도 때는 27만 4천 명이었습니다. 2만 2천 명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30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5만 명, 2020년 26만 5천 명, 2021년 29만 1,000명으로 계속 늘었다가 네. 2022년도에 이제 좀 한번 줄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분석하기로는 잘 보십시오. 19, 20, 21년도 때 부동산 상승기였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연끌 대출이라고 많이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왕이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이제 경기권으로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를 했던 젊은 세대가 많았었는데 그 사이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네. 21년도 이후부터는 그 금리가 올랐죠. 네.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판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40대 미만까지도 보면은 계속해서 줄었는데 특히나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총 8만 3천 명이 지금 작년에 집을 매도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60대 주택 소유자는 2022년 338만 6천 명에서 작년에는 355만 4천 명으로 16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70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년 179만 5천 명에서 지난해 188만 명으로 8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사고 젊은 분들은 고금리 버티지 못하고 팔았다. 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숫자가 좀 안 맞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서로 손바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제 2030 세대가 8만 명이 집을 팔았지만 네. 6070 세대에서는 이제 거기를 수요를 받아준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결국에는 점수가 높잖아요. 그 주택 청약 점수가 네. 높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또 새로운 청약을 받거나 이렇게 했던 것도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택 소유자 중 한 건만 소유한 사람이 이제 1,327만 9천 명으로 전체의 85%, 두 건 이상 소유한 사람이 233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건 이상 소유자 비중이 조금 이게 중요한 건데 2019년도 때 15.9%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네. 이제 2020년도에 15.8, 2021년도 때 15.1, 22년도 때 14.9, 23년에 15%.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인데 이렇게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가 점점 세금이 좀 세지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집값의 양극화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나타났는데 네. 지금 이게 가장 비싼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기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셨을 때 이제 집값이 지금 가장 비싼 거는 이제 12억 5,500만 원. 네. 10분위의 가장 상위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가격이 12억 5,500만 원이고 하위 10% 한번 보시면은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 네, 이게 3,1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주택을 한 사람만 보유를 한 게 아니라 그 한 집에 이제 공동명의라든지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숫자만큼 또 빼기 때문에 또 이제 3,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0배 차이 납니다. 그러네요. 이제 네, 가장 높은 분위와 가장 낮은 분위가 40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분위와 10분위를 비교하는 거는 너무 네. 극단적인 비교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표에서 보시면요. 9분위와 10분위의 격차가 네, 2배가 엄청나죠. 넘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신 게 9분위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너 네, 말 잘했다 이거네요. 너 말 잘했다. 네, 제가 까먹고 지나갈 뻔했거든요. 네. 이게 1분위, 2분위, 3분위까지 이렇게 9분위까지 보시면 뭔가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가 10분위 때는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탄 느낌이죠. 네. 이것만 하더라도 2배가 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정말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소재지 기준 관내인의 소유 주택수 비중 이거는
쉽게 말하면 타 지역에서 투자를 많이 한 지역. 타 지역에서 갭 투자했느냐? 그렇죠, 아니면 살면서 살고 있느냐? 네, 보셨을 때 이제 세종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걸로 보시면 되고 서울, 인천, 충남 여기 지금 다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평균이 86.3인데 그 이하 지역은 이제 타 지역에서 갭 투자를 하거나 투자로 좀 들어온 곳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서울 용산구가 지금 타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중구고요. 그 다음이 부산 중구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또 이제 성별로 한번 또 이번에 통계를 나타난 걸 보시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일단 한번 보실게요. 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유자가 남자가 2022년도 때 828만 명에서 840만 명으로 늘었고요.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702만 9천 명에서 720만 9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의 이제 증감률이 훨씬 더 좀 높았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여성의 증감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남자에 비해서 5배가 높았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은 네. 남자는 0.29, 여자는 1.0입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여성분들의 부동산 시장에서 그 이제 좀 활약이요? 활약이라고 할까요? 네. 활약이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활동? 네, 그런 게 좀 많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통계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통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기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기준은 이제 또 내년 돼야지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또 이제 내년 여름에 나올 통계가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볼만할 것 같은 게 올해 아파트 가격의 상승점이 8월 달이었거든요. 네. 6월 달에 한번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행이 될 뻔했다가 2개월 연기가 됐죠. 네. 연기가 되면서 이제 그 8월까지 그 부동산 투기 열풍, 투자 열풍이 막 지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효과 혹은 영향이 그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떤 통계가 나올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네. 저희가 그 10분위별 주택 가격 봤잖아요. 네. 그게 가격이 올라가기 전이라서 아마 내년에는 이 격차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최근에 우리가 봤던 뉴스만 하더라도 뭐 장윤정 씨가 120억의 주택을 매도했던 네. 그런 뉴스들도 나왔던 것처럼 이 1분 그러니까 10분위에 속하는 주택 거래는 거의 뭐 시장과 관계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네. 많이 보였고 뿐만 아니라 그냥 강남 3구의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지역들에서 주택을 팔고 강남 3구로 옮기신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죠. 아마 내년에는 이 수치가 조금 더 충격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예상해봐야 뭐 내년 되면 다 까먹죠. 뭐. 그렇죠. 자,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도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검색 시장에서 검색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하면 네이버. 단연 네이버죠. 네. 근데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꽤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그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오늘 발간했던 이 ICT 브리프 2024 39호인데요. 이게 지난 11월 8일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시면.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78%로 굉장히 큰 폭의 그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네. 근데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를 보니까 네이버가 57.3%로 많이 줄어들었더라. 많이 줄었네요. 근데 이거 9년 사이의 변화이기 때문에 네. 야, 그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 무슨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올해 들어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구글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인공지능 검색 엔진들이 속속 늘어나기 시작했죠. 네.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이 33.9%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한 여기 보면은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뭐 여기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퍼플렉시티 같은 검색에 특화된 인공지능 검색 엔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의 비중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와 여타 다른 검색 엔진 간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구글과 네이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전 세계 PC 시장에서 그러니까 데스크톱 부문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아직까지도 단연 1등은 구글이 맞긴 맞아요. 80%인데 지금까지는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11% 넘게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 바로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입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을 탑재한 검색 엔진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인공지능 검색 엔진의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서도 생성형 AI 기술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 검색 엔진의 사용 횟수가 현재보다 한 25%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분명 전망일 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검색의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저도 뭐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검색 엔진보다는 새롭게 지금 출시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검색 엔진으로 이 보고서에서 나온 거는 대표적으로 퍼플렉시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퍼플렉시티는 아마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픈 AI 출신 개발자들이 지난 2022년 7월에 구글의 대항마로 내놓은 검색 엔진이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도 사실 이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Q라고 하는 인공지능 검색 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 Q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조금은 이제 네이버의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단24 컨퍼런스, 그러니까 네이버의 온 서비스 AI라는 핵심 키워드가 나왔던 그 단24 컨퍼런스 있잖아요. 네. 여기서 최수연 대표가 매출의 20에서 25%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여기가 지금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 그러니까 모든 사업부 다 통튼 영업이익이 거의 한 19%까지 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매출의 20에서 25%를 투자하겠다는 거는 적자 나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강력한 의지인 만큼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뭐냐면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HBM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2,000장밖에 안 된다. 진짜 얼마 안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2,000장, 야, HBM 2,000장, 이게 한 국가에서 2,000장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멈춰져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1,900 몇십 장이었었어요. 네네. 그럼 1년 동안 HBM을 안 샀단 얘기죠. 거의 1900 몇십 장에서 2,000장으로 늘어난 거니까 1년 동안 HBM을 거의 안 샀다는 거죠. 투자를 안 했다는 건데 이게 HBM인가요? 아니면 엔비디아인가요? HBM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HBM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투자가 안 된 상태였었지만 최수연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매출의 한 20에서 25%를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는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사실 인공지능은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네. 생활의 꿀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달라질지는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단언을 했으니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네이버도 네이버인데 다음이 엄청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 같은 경우에 2015년도 보시면 점유율이 11.74%였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8%. 지금 3분의 1로 줄었어요. 네. 그 사이에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7.31에서 33이 됐으면 4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야, 네이버도 네이버지만 다음 정말 걱정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카나나였나요? 카나나죠. 네, 그런 서비스도 지금 내놨지만 그런 것보다도 검색 시장에서는 이제는 거의 뭐 좀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가 네이버 다음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구글, 야후 뭐 이런 게 못 들어온다라고 했었었는데 정말 이제 과거의 과거가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저 말이 네. 우리 네이버를 표현하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SW님이 네이버는 가격 비교만.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되게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딱 그 지금 많은 분들의 네이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럼 있겠네요. 네이버가 지금 네. 정말 네이버는 저도 이제 뭐 컨퍼런스도 가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대한 취재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만 네. 하지만 실제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다가오는 네이버는 뭐냐? 가격 비교. 그럼 그 격차를 그 괴리감을 사실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만큼 주주들과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과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네. 네. 그러네. 저는 네이버는 보통 그때 활용합니다. 팩트 언제요? 체크. 팩트 체크. 아까 말씀하셨던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한 번씩 써보면은 네. 편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팩트가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한글 자료에 대한 팩트 체크는 네이버에서 네. 영어 자료에 대한 팩트 체크는 구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네요. 진짜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저도 가격 비교 같긴 하네요. 네, 가격 네. 비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에서도 이제 내년 되면 뭘 할 거냐면 쇼핑 앱을 따로 내놓을 겁니다. 아, 그쵸. 지금은 네이버 앱에서 쇼핑하시잖아요. 그거 네. 내년 되면 쇼핑 앱이 따로 생길 건데 가격 비교는 또 네이버 앱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나뉠 겁니다. 이렇게. 네. 아 그러면은 생각보다 점유율 안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 네. 카니발라이제이션이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쇼핑 네. 앱이 빠지면 야 네이버에서 쇼핑하던 사람들이 앱에서 안 하고 이제 쇼핑 앱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 비교가 있으면 좀 안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뭐가 맞을진 한번 봐야죠. 네, 진짜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봐야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MBK가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을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에 요청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최근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려아연이 신청했던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네.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오늘 확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을 산업기밀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 외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따른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도 동시에 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오늘 당연히 굉장히 좀 뭐 환영을 했고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국내 순수 기술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국가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 산업의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전구체에서 기술적 독립 그리고 네. 이제 수출을 조금 수입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회사를 팔 수 없다.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 회사에 대해서 기술을 우리가 국가 핵심 안전 기술이 핵심 기술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또 첨단 핵심 기술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안정성 회사에 대한 이제 국가로부터의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차단했다라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영풍 MBK 쪽에서는 니들 사가지고 회사 중국에 팔아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야라고 했던 의혹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됐게 됐고 그러면은 MBK 영풍 쪽에서 반응이 어떨까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환영한다고 했고 이제 여기서 반기 들면 좀 매국노 같잖아요. 그렇죠. 네. 대놓고 지금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하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그러면은 과연 양쪽에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주총 때 어떤 이제 표 대결이 벌어지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현재 지금 지분율을 봤을 때는 MBK 영풍연합의 고려한 지분율이 39.83%, 그리고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이 34.65%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MBK 영풍이 5%포인트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판결로 인해서 고려한 쪽에서는 우리 쪽의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계 산업계의 그런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7.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제3지대 주주들의 표심이 결국에는 고려하는 경영권 다툼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까 이야기할 때 전구체가 뭔지는 네. 아시겠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양극재가 있잖아요. 양극재를 만들 때 보통 우리가 삼원계를 만든다고 하면은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다가 리튬을 넣으면 양극재가 되고요. 네. 리튬을 넣기 전까지 이거를 혼합해 놓은 혼합물을 전구체라고 네. 부른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N, 니켈의 비중을 이제 80% 이상을 가졌을 때 하이니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핵심 기술로 인정받은 거는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그 명칭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핵심 국가 핵심 기술. 국가 핵심 기술. 네, 이걸로 국가 되면 핵심 기술. 네. 어쨌든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있는 건 있는 거고, 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는 거 별개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국가 첨단 전략 기술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이 둘 다 이제 결국에는 산업기일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유출시키면 깜빵 갑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예전에 자율주행차에 들어갔던 라이다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 국가 핵심 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 역시도 이제는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국가 핵심 기술을 얘기하는데 쿠팡의 배송이 빠르니 네이버의 배송이 빠르니 그 얘기가 지금 네. 댓글창에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빠를 좀 말을 아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되면 또 배송도 많이 달라집니다. 아, 그런가요? 야. 새벽 배송 하나요, 이제? 아니요, 그 즉시 배송도 있고 배송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즉시 배송, 뭐 내일 배송, 새벽 배송, 다양한 배송이 좀 탄생을 하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좀 많이 달라지는 것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반응이 어떨지.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지금 앞으로 새롭게 들어서게 될 데이터 센터 가운데 거의 60%가 수도권에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국 데이터 산업 센터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투자 유치, 용지 확보, 건축 허가, 취득 설계, 착공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36곳 가운데 수도권의 입지를 지금 정하고 있는 곳이 21곳이라서 네. 거의 한 58.3%가 수도권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입지를 포함하게 되면 그 비중은 86.1%로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만큼 네.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수도권이 72.9%,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이렇게 보이시죠? 뭐 부산 4개소, 광양 1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데이터 센터들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왜냐하면 이제 고객과의 접근성이 높아야 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많이 집중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에 대한 그 취재를 제가 꽤 오래전부터 했었잖아요. 작년부터, 그렇죠. 이게 작년 초부터 했었나요? 한 작년 상반기부터 했는데, 그러다 보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 해외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어떤 지역에 짓는지를 보면 수도권 근처에는 잘 안 짓습니다. 네.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 그렇죠. 그렇다고 수도권과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고객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송배전하고 데이터 전송하는데 엄청 또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럼 적당히 떨어진 근교에 이렇게 짓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일단 인프라도 어느 정도 너무 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땅값도 비싸지 않고 왜냐면 데이터 센터도 또 거기에 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인력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예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떨어진 이죠. 사실 이런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력 인프라가 일단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훨씬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수도권하고 조금 떨어졌지만 전력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땅값 싼 곳들이 엄청 많은데 근데 이게 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게 참 그렇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네. 데이터 센터가 약간은 좀 이렇게 퍼져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그렇죠. 좀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렇게 이런 IT 기업들이 뭐 강원도라든지 네. 충청도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분산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진짜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력이 문제예요. 네, 인력이.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IT 맞아요. 인재들이.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자율주행 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 2170 사이즈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네.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해서 많이들 좀 뭐 휴머노이드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AMR이라든지 AGV라고 하는 공장에서 물건을 이송시키는 네. 그런 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식당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식당 가면은 이제 음식 배달해주는, 음식 네. 옮겨주는 그런 로봇에도 많이 쓰이는 건데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배터리 공급 계약과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170 배터리는 많이들 익숙하시겠죠. 이제 테슬라 차량에 많이 들어갔던 그 배터리고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베어 로보틱스 자체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한국계 이제 한국인이 CEO로 있는 회사고 또 LG가 기존에도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배터리 공급을 여기저기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라든지 또 다른 곳으로 지금 수요처를 많이 넓히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로봇 쪽으로도 많이 넓히고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베어 로보틱스를 보기보다는 그 다음 스텝을 많이 보시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또 나중에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예상들을 하면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 말씀 더 드리면은 로봇 쪽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리튬 전지뿐만이 아니라 네. 슈퍼 캐퍼시티라든지 울트라 캐퍼시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용량의 대고출력의 지금 에너지가 필요한데 또 빠른 충전도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쪽에서는 리튬과 슈퍼 캐퍼시티를 동시에 지금 보면서 어느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둘 다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퍼 캐패시티는 어떤 거죠? 슈퍼 캐퍼시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지예요. 전지 같은 네네. 거의 일종인데 지금 리튬 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는 고출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대신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네. 단가가 비싸고 소재도 비싸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그러면은 커피시티 관련돼서 한번 그래요. 컨텐츠를 한번 또 따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한번 간단하게만 좀 전해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식,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과 함께 네. 오늘까지 급등세를 이어갔는데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에서 다시 한번 발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매체 있잖아요. 외부 네.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보도가 좀 문제가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 시리즈가 사실 그 전까지는 TSMC와의 설계상의 문제가 있네 없네 하면서 싸우면서 이게 약간 생산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8월 9월인가요? 네. 그때는 한번 떨어졌었다가 이번에는 디 인포메이션에서 또 발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디 인포메이션에서는 엔비디아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블랙웰이 최대 72개 칩이 탑재되도록 설계된 서버 렉에 연결되면 과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서버 렉 공급 업체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로이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냐면 이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또 수정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고 하는 정상적이고 예상 가능한 절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조만간 1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애널리스트가 아마 물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거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정확하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공룡들도 지금 대중 제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SML도 지금 실적이 안 좋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지금 기흥에 R&D 단지에 새로운 설비 반입식을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가 수출이 제한이 되면 어쨌든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좀 발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회의 발판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R&D 센터니까 네. 또 좋은 기술 개발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좀 더 긴 내용이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훈 기자는 이제 내일부터 미국으로 갑니다. 네. 제가 미국 가서 재밌는 거 많이 취재 오겠습니다. LA 오토쇼랑 뭐 여러 가지 차들 보고 와서 재밌는 컨텐츠도 압권해서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프로 뉴스룸은 그럼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